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들은요,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초월적 이성, 자연 상태, 필연, 우연, 유물론, 이런 서구 철학의 오래된 개념들 있잖아요. 네네. 이게 과연 지금 21세기에도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죠. 혹시 이거 그냥 박물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아니면 지금 우리의 복잡한 현실을 보는데 여전히 날카로운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오늘 주신 그 정승진 교수님의 연구 자료들, 또 메모들을 보면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개념들이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석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어떤 실전 전략을 짤 때 아주 핵심적인 그야말로 살아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죠. 살아있는 도구요? 네. 특히 실제주의적 활동 물질주의라는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 틀 안에서 이 개념들이 어떻게 새롭게 해석되고 있는지 이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와, 살아있는 도구라니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오늘은 이 고전 철학 개념들이 어떻게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특히 스피노자에서 시작해서 알투세르까지 이어지는 그 지적인 여정, 그거 한번 같이 탐색해보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통찰들을 좀 캐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좀 복잡해 보이는 논의 속에서 현실을 분석하는 새로운 관점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이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초월적인 힘이나 이성, 이런 것에 의해 움직인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물질적인 현실 자체에 좀 더 집중해야 할까요? 자료들은 이 오래된 질문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스피노자의 아주 혁명적인 생각, 신은 곧 자연이다. 라틴어로는 데우스 시베 나투라라고 하죠. 이게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신이 곧 자연이다. 네, 신을 저 하늘 위에 있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자연 그 자체, 이 물질 세계의 내재적인 법칙과 똑같다고 본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세상을 움직이는 원인을 굳이 외부에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연 내부의 작동 원리, 다시 말해 물질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유물론의 강력한 토대가 된 셈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나 초월적인 설명 이런 거 다 걷어내고 그냥 현실 그 자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자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철학적인 입장을 넘어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근본적인 이데올로기적 태도의 문제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20세기에 알투세르라는 철학자가 마르크스주의 내부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스피노자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던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투세르가요? 네, 당시 마르크스주의 일부가 역사의 필연적인 발전 법칙이라든지 이런 좀 관념론적이고 목적론적인 해석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알투세르는 이런 해결적인 그림자를 걷어내려면 스피노자의 그 철저한 유물론, 즉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스피노자는 신학으로부터 철학을, 또 형이상학으로부터 정치학을 분리시켜서 실제론적인 인간과학의 길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받기도 합니다. 초월적인 설명을 거부하고 이 물질적 현실에 집중하려는 시도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또 하나의 중요한 대립축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필연성과 우발성의 문제입니다. 역사가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걸까요?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우연들의 연속일까요? 아,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네. 후기 알투세르가 제시한 우발성 또는 마주침의 유물론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영어로는 Materialism of the Encounter라고 하는데요. 이 관점에 따르면 세계는 어떤 미리 정해진 목적, 즉 목적론이나 법칙, 결정론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죠? 뭐랄까, 정해진 목적지 없이 그냥 떠도는 원자들처럼요? 네, 비슷합니다. 비유하자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아주 작은 입자들이 예측 불가능하게 서로 마주치고 결합하면서 어떤 형태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역사나 사회 구조 역시 미리 정해진 설교도 같은 건 없이 다양한 요소들이 정말 우연히 마주치는 사건들을 통해서 구성된다는 겁니다. 와,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의 필연이나 사회 법칙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그건 그냥 없는 건가요? 그게 없는 게 아니라요. 그것들은 단지 그 우연한 마주침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지속되고 안정화되면서 마치 단단하게 굳어진 것처럼 보이는 상태일 뿐이라는 거죠. 이걸 응고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굳어진 상태요? 네. 그래서 이 마주침이 깨지거나 혹은 다른 마주침이 일어나면 기존의 필연성처럼 보였던 것에는 균열이 생기고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네. 자료에서도 자본주의의 기원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마르크스가 분석했던 자본주의 초기 축적 과정 있잖아요. 한쪽에는 생산수단을 다 빼앗긴 빈털터리 노동자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돈을 가진 자본가가 나타나서 이 둘이 만나는 상황. 네, 그렇죠.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의 만남. 맞습니다. 이걸 보통 역사 발전의 필연적인 단계로 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알티세르의 관점에서는 노동력 상품이라는 요소와 화폐 자본이라는 요소가 역사 속에서 아주 우연하게 마주친 결과로 재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요소들이 영영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와, 그렇게 보니까 역사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는데요. 이게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수많은 우연이 겹치고 겹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럼 혹시 홉스가 말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나 루소가 상상했던 자연 상태 같은 개념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상태들은 사회를 이루는 여러 요소들이 아직 안정적인 관계, 그러니까 굳어진 마주침을 형성하기 이전의 상태, 말 그대로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는 우연과 돌발의 열린 공간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 관점은 혁신이나 위기, 혁명 같은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데 아주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당연한 수순이나 정해진 결말을 향해 가는 과정으로 보지 않고 구체적인 상황과 사건 그 자체에 집중하게 만드는 아주 냉철하면서도 또 유연한 시각을 제공해 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이 우발성과 물질주의라는 핵심 아이디어가 어떤 지적인 여정을 거쳐서 발전해 왔는지 그 계보를 한번 따라가 보죠. 자료에서는 스피노자에서 시작해서 엥겔스, 카시러를 거쳐 알투세르에 이르는 실제주의적 활동 물질주의라는 흐름을 제시하는데요. 이 여정이 참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 계보가 그냥 스승의 생각을 제자가 그대로 이어받는 그런 단순하고 직선적인 계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서로 비판하고 재해석하고 때로는 완전히 다른 길로 우회하면서 아주 역동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게 마치 프랑스 철학자 데리다가 말한 오배의 문제의식과도 좀 닿아 있는 것 같아요. 오배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쉽게 말하면요. 어떤 생각이나 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왜곡되거나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말 전달하기 게임하면 처음이랑 끝이 달라지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상도 전달 과정에서 잘못 짝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적 계보를 재구성하는 작업은 어쩌면 과거 사상가들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복원하려는 노력, 즉 오배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와,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출발점인 스피노자부터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왜 스피노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은 자연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초월론과 딱 결별하고 물질주의적이고 실제론적인 철학의 토대를 닦았죠. 그의 목표는 어떤 환상이나 편견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 즉 실제 자체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네, 이를 위해서 감각적인 경험, 자료에서는 이걸 제1종 인식이라고 언급하는데요. 이걸 넘어서서 이성을 통해 사물들의 공통된 속성, 즉 공통 개념, 이게 제2종 인식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는 개별 사물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단계, 제3종 인식까지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스피노자가 그렇게 단단한 토대를 놓았다면 엥겔스는 그 위에 무엇을 세우려고 했던 건가요? 엥겔스는 잘 아시다시피 마르크스의 동반자였죠. 그는 스피노자의 자연 철학을 그 당시 19세기 자연과학의 성과와 연결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특히 운동의 불멸성이라는 당시 자연과학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명제를 받아들여서요. 물질의 다양한 운동 형태, 역학적,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운동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분류려고 했어요. 아, 운동 형태를요? 네. 그리고 이 모든 운동이 기본적으로는 끌어당김, 인력과 밀어냄, 청력이라는 기본적인 힘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고 봤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자연 법칙이 사회 현상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마르크스의 사회 이론을 자연과학적으로 좀 뒷받침하려고 했던 거죠. 스피노자의 세계관이 약간 정적이라면 거기에 운동과 변증법이라는 역동성을 불어넣으려고 한 거군요. 식으로 설명하려는 해결 철학의 영향. 그러니까 목적론적인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합니다. 이 점이 나중에 알투세르가 엥겔스를 비판하는 주요 지점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카시로는 또 다른 방향으로 스피노자를 해석했네요. 기술 철학이라는 렌즈를 통해서요. 맞습니다. 카시로는 스피노자의 생각을 20세기 기술 철학의 맥락에서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그는 에른스트 카프라는 서상가의 기관투사설이라는 걸 빌려오는데요. 이게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기관 투사설이요? 네, 망치나 도끼 같은 도구를 그냥 외부 사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손이라는 신체 기관이 바깥으로 투사되고 확장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아, 망치머리는 주먹을 닮고 자루는 팔을 닮았다.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런 식이죠. 카프는 인간이 자기 몸의 기능을 오히려 도구를 만드는 우회로를 통해서 더 잘 알게 된다고 봤거든요. 카시로는 이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도구가 인간 신체의 형태와 기능을 반영하고 확장시킨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스피노자가 말했던 인간의 신체와 외부 자연, 환경이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확장된다는 생각과 딱 맞닿아 했다는 거죠. 도구를 통해서 인간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자유가 확장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계보의 종착점이자 비판적 재구성자인 알투세르가 등장하는군요. 네, 알티세르는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마르크스주의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관념론적이고 목적론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스피노자들의 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스피노자를 역사가 정해진 길을 간다는 식의 결정론이나 목적론과 최초로 단절한 사상가로 재평가하면서 엥겔스에게 남아있던 그런 해결적인 잔재들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했죠. 아, 스피노자를 재발견함으로써 엥겔스를 넘어서려고 한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갔다고요? 우발성의 유물론으로? 그렇습니다. 후기로 가면서 알티세르는 더욱 급진적인 우발성 또는 마주침의 유물론을 제시합니다. 그는 에피쿠로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원자론자죠. 여기서 시작해서 마키아벨리, 스피노자, 홉스, 루소, 그리고 마르크스로 이어지는 기존 철학사에서는 잘 주목하지 않았던 숨겨진 유물론의 흐름을 새롭게 그려냅니다. 숨겨진 흐름이요? 네, 이 관점에서 보면 스피노자는 더 이상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고 보는 그런 냉정한 결정론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마주침과 빗나감이 발생하는 물질적 공간 그 자체를 사유한 철학자로 재해석됩니다. 우리가 아는 안정된 질서나 필연성이라는 것은 그저 수많은 우연한 마주침들이 운 좋게 지속되고 응고된 결과일 뿐이라는 정말 파격적인 시각이죠. 와, 정말 사상의 역사가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문제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다시 만들어지는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게 확 느껴지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복잡하지만 흥미진진한 철학적 여정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던져줄까요? 자료들은 여기서 통합학문, 융합학문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철학적 탐구 과정 자체가 통합학문의 한 모델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학문 분야나 사상들을 관통하는 어떤 공통 개념이나 공통의 문제의식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통찰을 얻는 방식이죠. 공통 개념이요? 네, 스피노자가 말한 공통 개념은 원래 개별 사물들을 넘어서 보편적인 원리를 파악하는 이성적 인식, 아까 말한 제2종 인식의 토대였는데요. 이 아이디어를 확장하면 분과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지식체계를 만드는 데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우발성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철학적인 생각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정치학, 역사학, 사회학, 심지어 물리학의 양자역학 같은 자연과학 분야까지 넘나들면서 현상을 설명하는 일종의 공통 언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까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나 하이젠버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같은 과학적 발견이 단순히 과학 분야를 넘어서 철학, 예술,
역사관 등 인간 사유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했던 것과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 또 다른 통합학문의 방법론으로는 프랑스의 아날학파 역사가들처럼요. 특정 사회나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학뿐만 아니라 지리학,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등등 다양한 학문의 연구 성과와 방법론을 총동원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개별 사건보다는 장기적인 구조나 심층적인 문화에 주목하는 거죠.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여러 분야를 이렇게 엮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려는 노력이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론에서 출발해서 사례로 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구체적인 조사에서 이론으로 나아가면서 세상을 어떤 고정된 틀, 결정론이나 목적론 같은 틀에 끼워 맞추려는 그런 야망을 좀 버리는 것입니다. 네. 대신 구체적인 사물과 사태, 그 자체에 집중해서 현실을 설명하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실천 이론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는 거죠. 앞서 살펴본 엥겔스나 카시르가 스피노자 철학을 당대의 자연과학이나 기술 문제와 연결하려고 했던 시도들도 이런 통합적 사유의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분과 학문의 그 칸막이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관점과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더 깊고 유연하게 이해하려는 태도. 이게 핵심이군요. 오늘 다룬 개념들이 서양 철학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문제의식이나 분석 방식은 비단 서양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겠죠. 자료에서도 데리다의 그 5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동양의 소크라테스라고 할 수 있는 공자나 맹자의 사상이 과연 제대로 전달되고 해석되었는지 질문을 던지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금의 지혜를 넘나드는 통합적 사유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스피노자에서 알투세르로 이어지는 철학적 여정을 따라가면서 고전적인 서구 철학 개념들이 어떻게 현대 사회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강력하고 살아있는 도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우발성, 즉 마주침의 유물론인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의 질서가 어떤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수많은 예기치 않은 만남과 사건들이 겹쳐서 만들어진 결과일 수 있다는 정말 놀라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네, 이 관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만약 지금의 사회 구조나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단단한 필연이 아니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우연의 결과물이라면 어떨까요?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면 현재의 질서 역시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균열과 새로운 열림의 가능성이 숨어 있다는 뜻이 됩니다. 아, 이렇게 필연성 속에 감춰진 우연성을 인식하는 것은요, 현실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고 또 모색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탐구가 청취자 여러분께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창을 조금 더 유연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질문을 남겨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쩌면 사소해 보이는 마주침들, 그것들이 어쩌면 미래의 어떤 거대한 필연성으로 굳어질 씨앗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지금 단단해 보이는 우리 사회의 질서 속에는 어떤 예상치 못한 균열의 조짐이 보이나요? 그 틈새에서 혹시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